안녕하십니까. 이번 3일 제약 포리부틴 2심포지엄의 진행을 맡은 포리부틴 PM 권성은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참석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의 후 Q&A 시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하단 질문창에 입력해 주십시오. 오늘 강의는 기능성 소화불량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서울대병원 김상균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상균 교수님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학회활동으로는 대한소화기학회 총무이사로 활동하고 계시며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수의 김상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펑셔널 디스펩시아, 기능성 소화불량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기능성 소화불량의 정의로서 롬 크라이테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병태 생리와 진단, 치료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4세 여자 환자가 지난 3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에피가스트릭 폴리스를 주소로 내원을 했습니다. 애노렉시아나 노즈나 보미팅은 없었고 웨이트로스도 없었고 환자는 약제를 복용하면 증상이 좀 좋아지다가 나빠지는 것을 계속 반복해오는 그런 양상이었고 피지컬 exam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습니다. 자, 이 환자에게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환자에게서 내시경 검사가 필요할까요? 자, 두 번째, 내시경 검사에서 만약에 위염이 발견된다면 이 위염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만약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감염이 되어 있다면 제균 치료가 필요할까요? 자, 네 번째, 내시경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환자들에게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펑셔널 디스펩시아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structural abnormality가 없으면서 다른 인펙션이나 메타볼릭 코스가 없고 스트레스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또는 motility disorder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또는 psychological disorder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현재 이 펑셔널 디스펩시아의 컨셉으로는 여러 가지 유전적인 원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psychological 팩터가 서로 결합을 해서 GI의 mobility와 sensation 또는 inflammation, bacterial alteration에 영향을 주고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functional GI disorder의 symptom과 behavior가 나타나고 이와 연관되어서 여러 가지 daily function과 quality of life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롬 크라이테리아는 펑셔널 디스펩시아를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이 분류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합의를 이룬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91년도에 롬 1 크라이테리아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몇 번의 개정을 거쳐서 현재는 2016년도 롬 4의 크라이테리아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롬 4 크라이테리아에서 이 펑셔널 GI 디스오더의 분류로서는 B에 속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펑셔널 디스펩시아는 B1에 속하고 있고 그 서브타입으로서 포스트프란디얼 디스트레스 신드롬과 에피가스트릭 페인 신드롬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펑셔널 디스펩시아의 이 정의는 이 롬 크라이테리아에서 다음과 같은 이 네 가지 주 증상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갖는 경우 첫 번째가 포스트프란디얼 폴리스, 두 번째가 early satiation, 세 번째가 에피가스트릭 페인, 네 번째가 에피가스트릭 버닝과 같은 이런 증상들 중에서 하나 이상을 가지면서 이런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스트럭처럴 디지즈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특히 내시경 검사 같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상 소견이 없으면서 이러한 증상이 진단 6개월 전에 최소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펑셔널 디스펩시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서브타입 중에서 포스트프란디얼 디스트레스 신드롬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증상, 포스트프란디얼 폴리스 또는 early satiation과 같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이 최소한 일주일에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마찬가지로 이러한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특별한 질환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증상을 지속되는 경우 이 포스트프란디얼 디스트레스 신드롬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피가스트릭 페인 신드롬은 에피가스트릭 페인 또는 에피가스트릭 버닝과 같은 이런 증상이 하나 이상 일주일에 하루 이상 지속되는 경우
마찬가지로 이러한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질적인 질환이 없으면서 6개월 내에 3개월 이상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를 에피게스트릭 페인 신드롬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능성 소화불량증 치료에 대한 임상 진료 지침이 2011년도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능성 소화불량의 정의는 소화성 궤양, 위장관 악성 종양, 의식도 역류 질환, 담도 질환 등 인과관계가 뚜렷한 기질적 질환이 없으면서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위장관 증상이 주로 상부 위장관에 발생하는 증상군을 일컫는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펑셔널 디스페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많게는 30% 가까이, 적게는 한 10% 미만에서 유병률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한 10% 내외에서 유병률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3차 병원에 내원한 총 약 5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소화불량증을 갖는 환자들을 조사를 했을 때 기질적 질환을 갖는 경우가 약 20%,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약 80%, 이 중에서 기능성 위장 질환이 70%를 차지해서 전체 환자의 약 50에서 60%는 기능성 위장 질환을 갖는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성 위장 질환의 그런 패서피지올로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의 원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는 Delayed Gastric Emptying, 위 배출능이 떨어져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기능성 위장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의 전체의 약 3분의 1에서 Gastric Emptying이 딜레이 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Rapid Emptying 등은 비교적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Delayed Gastric Emptying을 갖는 환자들 중에서 이런 소화불량의 증상이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코릴레이션이 있느냐라고 본다면 꼭 그렇지는 않아서 이거 한 가지가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딜레이드 엠팅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게스트로페로시스와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gastric accommodation의 impairment가 있다라는 겁니다. gastric accommodation은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스토막의 펀더스가 릴렉세이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릴렉세이션 된 펀더스로 음식물이 들어가서 어떻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펀더스가 릴렉세이션 되지 못하면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는 그런 early satiaty와 같은 그런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보통 음식물을 섭취를 하면 일반적으로는 베소베갈 리플렉스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장애가 있으면서 어떠한 그런 어코모데이션의 영향 때문에 이 환자의 early satiation과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환자의 약 3분의 1에서 이런 어코모데이션에 장애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과연 그러면 이 gastric accommodation이 소화불량의 증상과 잘 코릴레이션이 되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 가지 gastric distension이나 acid나 또는 다른 스티뮬라이에 의해서 스토막 또는 디오데눔의 하이퍼센시티비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미케니컬 스티뮬라이, 그러니까 스토막이나 디오데눔이 팽창하는 데 있어서 과도한 이런 하이퍼센시티비를 갖는 경우에는 환자의 여러 가지 증상을 그렇게 유발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이런 하이퍼센시티비티와 소화불량의 증상이 반드시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인펙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부에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되어 있는 경우에 제균 치료 후에 증상이 호전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하나의 증상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제균 치료를 해서 증상이 좋아지느냐, 그렇지는 않고 연구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평균 약 3분의 1 정도에서는 증상이 좋아지지만 반대로 3분의 2에서는 별로 증상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가 원인이 하나만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인펙션 하나만으로 원인을 설명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다음은 디오데눔의 low grade inflammation이나 mucosal permeability의 증가 또는 감소 또는 푸드 엔티젠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디오데눔에 이오지노필러가 있는 경우에 early satiaty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있고, 실제로
인펙션이나 스트레스 또는 애시드 익스포저, 스모킹이나 푸드 알러지에 의해서 듀오디넘에 뮤코사 인플라메이션이 생기고 퍼미어빌리티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익스포저가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어큐트 인펙션인 경우에는 약 10에서 20%에 달하는 환자들이 나중에 증상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펙션 후에 나타나는 일도 바우 신드롬에 비해서는 비교적 이런 기간이 좀 짧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큐트 인펙션과 같은 environmental exposure에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감염원이 어떤 것인지 또는 환자들에 따라서 유전적인 요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서 증상이 서로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코소셜 팩터로서는 이런 anxiety, depression, 뉴로티시즘이 하나의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 청소년기, 소아기에 있어서 이런 physical, emotional abuse가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데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anxiety, depression, neuroticism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소아기의 증상이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서로 상호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gastroesophageal reflux 또는 inflammation, fundy accumulation이 감소하는 경우 또는 gastric content의 abnormal distribution, delayed emptying 또는 intestine의 dysmotility 이와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visceral hypersensitivity를 통해서 CNS를 모듈레이션 하고 있다. 하나의 증상을 유발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단은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검사로서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증상을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경고 증상, 웨이트로스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황달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발생해서 점점 악화되는 증상이라든지 밤에 주로 악화되는 증상이라든지 또는 GI 블리딩과 같은 멜레나와 같은 그런 증상이 있다든지 이런 경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내시경 또는 여러 가지 영상의학적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된 경우에는 과연 그럼 이거 치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이 하나만을 재균한다라고 해서 환자의 증상을 100% 호전되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표는 우리나라의 표는 아니고 이제 서구의 이런 펑셔널 디스펩시아 같은 증상을 나타나는 경우에 어떻게 어프로치를 할 건지에 대해서 종합해 놓은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히스토리와 피지컬 이그잼을 통해서 만약에 얼런 피처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시경 검사 또는 다른 영상의학적 검사를 해보고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경험적인 치료를 통해서 환자의 증상이 나아지는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서구의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치료로는 이 경우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환자의 주증상이 어떤지 그거에 따라서 코스트 이펙티브한 검사를 실행해 볼 수가 있겠고 환자가 증상이 오래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이 환자의 치료를 통해서 환자가 어느 정도까지 호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환자가 의사들과 함께 관계를 통해서 이 내용을 좀 숙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2011년도에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이고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의 개요를 보시면 여러 가지 병태 생리가 관여되어서 다양한 증상을 보일 수 있는 이질적인 질환군이고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병태 생리를 추정해서 교정해주는 약물들을 조합하는 치료가 효과적이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증상에 따라서 만약에 환자의 증상이 비교적 경한 증상이라면 이 환자에 대해서 이러한 증상이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고 어떠한 경우에 의해서 좋아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겠고 환자를 안심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증상에 대해서는 약물 치료 필요하다면은 또는 식이요법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중등도 증상을 갖는 경우에는 환자의 증상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변화해 왔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주 증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이런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고 일부에서는 사이콜로지컬 트리트먼트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주 증상이 오래되고 심각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런 크로닉 일리스로 이행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이 증상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는 게 좋겠고, 이 경우에는 이런 항우울제가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이런 페인 클리닉에 리퍼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약제는 주로 속쓰림과 통증과 관련된 그런 증상에 사용되는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또는 H2 리세트 엔타고니스트. 환자가 주로 에피가스틱 폴리스나 포스트프란디얼 디스트레스, 어울리 세타이어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런 프로카이넥스. 만약에 사이클로직한 팩터가 같이 결합되어 있거나 페인을 주증상으로 호소하는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런 엔티디프레선트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런 펑셔널 디스펩시아에 대한 클리니컬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얼람 심텀이 없더라도 최근에 내시경한 병력이 없다면 여러 가지 기질적 원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내시경 검사를 먼저 해보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대한 테스트는 이런 만약에 에스더 서프레선트, PPI 같은 약물 또는 프로카네릭스와 같은 그런 약물에 반응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H8 인펙션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는 하고 있지만 그레이드 오브 레커멘데이션이나 레벨 오브 에비던스는 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과 같은 40세 이상이라든지 웨이트 로스가 있다라든지 점점 증가하는 디스페이지아라든지 블리딩과 같은 여러 가지 이런 경고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검사를 필요하겠고 그런 경우에는 이 원인을 알기 위한 특별한 검사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권고안이 되겠습니다. 펑셔널 디스펩시아의 치료에 있어서 PPI가 하나의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특히 에피가스틱 페인 신드롬이 있는 환자에게서는 1차적으로 권고되는 그런 약물이 되겠습니다. H2 리세트 엔타고니스트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되게 오래 쓰는 동안에는 톨러런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숏텀 유즈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펑셔널 디스펩시아의 또 하나의 부류에서는 프로카네릭스가 도움이 될 수가 있겠는데 특히 포스트프란디얼 디스트레스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프로카네릭스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도파민 안타고니스트도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일부에 있어서는 이리오스발한 애드버스 이벤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성이 있는 그런 환자들에게서는 조심스럽게 사용할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H8 이라디케이션은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증상을 갖고 있으면서 이라디케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일부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이라디케이션을 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 치료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디스펩시아 심텀 중에서 포스트프란디얼 폴리스나 얼리 세타이어티와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런 펀더스를 릴렉세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이 일부에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트리사이클린 엔티디프레선트는 일반적인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기능성 소화불량에서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마찬가지로 펑셔널 디스펩시아를 갖고 있으면서 별로 이렇게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 사이클로지컬 테라피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식이요법도 일부에 있어서는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식이요법에 의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레이드 오브 레커멘데이션이나 레벨 오브 에비던스는 좀 낮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카네릭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약물 메토클로프라마이드는 중추성 도파민 2 리셉터 엔타고니스트이고 말초에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토 작용을 가지면서 위장관 운동 촉진 기능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부작용, 특히 CNS에 의한 부작용이 아주 흔하게 나타나고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불안정성, 기면,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추체외로 증상, 에스트라피라미달 심텀 때문에 이상운동증, 파킨슨과 비슷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고프롤락틴 혈증으로 인해서 유족 분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최근에는 잘 쓰이지는 않고 있는 그런 약제입니다. 돔페리드는 마찬가지로 말초 도파민 2 리셉터 엔타고니스트로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메토클로프라마이드와는 달리
blood brain barrier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중추신경계 부작용이 좀 적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심혈관계의 부작용이 일부에서 나타날 수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주 이상 사용하는 걸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레보설피라이드는 셀렉티브한 도파민 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이고 시스프라이드와 비슷한 정도로 그런 효과적인 그런 약물입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로서 이런 중추신경계 작용, 이스트라 피라미달 심텀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초프라이드는 도파민 D2 수용체 기량제이고 중추신경계 부작용이 조금 적은 그런 약물로 알려져 있고 소화불량증 환자에서 일부에서 증상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고 특히 용량 의존적으로 용량을 점차 높일수록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사프라이드는 5H24 운동 촉진제이고 건강한 자원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위 배출량을 촉진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졌지만 또 일부의 연구에서는 위약과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는 그런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약을 투여한 그런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유약의 삶의 질 호전을 보였고 심혈관계 부작용은 매우 낮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폴리비트는 엔케팔린 아고니스트로 나타나고 있고 이와 같이 부교감 신경에서는 억제하는 작용을 통해서 또는 엔케팔린 리셉터에서는 촉진하는 그런 작용을 통해서 실제로 진경작용, 항진된 위장관 운동에서는 위장관 운동을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보이고 또 반대로 억제된 위장관 운동에서는 또 촉진작용을 보여서 위장관 운동을 정상화시키는 마찬가지로 촉진과 진경의 양면 작용을 하는 그런 약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환자의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이 환자에게서 내시경 검사가 필요할까요? 30년 동안 계속 지속된 그런 증상을 갖고 있고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라는 것을 반복한다면 사실 기질적 원인보다는 기능적 위장 질환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겠습니다. 만약에 얼람 심텀이 없다면 굳이 내시경 검사를 할 필요는 없겠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40세 이상이고 만약에 최근 1년 이내에 내시경 검사를 한 병력이 없다면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시경 검사에서 그럼 위염이 발견된다면 그 위염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될까요? 실제로 위염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이 환자의 기능적 위장 질환의 원인이 위염 때문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염은 실제로 내시경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된 그런 소견이고 실제 환자의 증상은 그런 기능적 위장 질환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이 위염에 대한 치료보다는 환자의 주증상이 뭐냐에 따라서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또는 H2 리센터 안타고니스트 또는 프로카이네릭스 또는 엔티디프레선트와 같은 그런 약제가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H5 감염이 있다면 만약에 재균 치료를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에서는 3분의 1 정도의 환자에서는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로 3분의 2에서는 별로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괄적으로 H8 이라디케이션을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감염이 되어 있다면 치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환자 내시경 검사를 했더니 별 이상 소견이 없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이 환자는 그럼 정상일까요? 사실은 내시경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기능적 소화불량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에 따른 말씀드렸던 원인에 따른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결과와 상관없이 결국은 기능성 소화불량 주증상에 대한 그런 치료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능적 소화불량은 증상에 기초한 그런 진단이 되겠고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병태 생리를 갖고 있고 이 환자들에 있어서 특히 경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내시경 검사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치료로서는 무엇보다도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 주증상이 뭐냐에 따라서 여기에 기초한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의 감사드립니다. 이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Q&A 창에 질문을 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에게서 트리메피틴과 다른 프로카이네틱스에 대비에 대한 우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프로카이네틱스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early satiety 또는 postprandial distress와 같은 주로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한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약제들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환자의 증상이 딱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보다는 한편으로서는 그와 같은 풀리스를 호소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서는 또 이런 페인과 같은 그런 증상을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트리메피틴이 프로카이네틱스에 비해서는 두 가지 작용을 같이 복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트리메피틴이 조금 더 우월성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프로카이네틱스와 같이 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폴리비틴 100mg, 150mg, 300mg을 각각 어느 케이스에 처방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신데요. 예전에는 이제 100mg 한 가지 제형밖에 없어서 보통 100mg TID로 이렇게 처방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300mg이 나온 지 조금 오래됐는데요. 최근에는 100mg보다는 저는 300mg을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복용 횟수가 좀 줄기 때문에 수능도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펑셔널 디스페시아 치료에 있어서 폴리비틴과 모사프로이드 병용 처방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사프로이드는 프로카이네틱스로 주로 에피가스틱 풀리스나 얼리 세타이어티와 같은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데 주로 효과적일 것이고 폴리비틴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증상뿐만 아니라 진경작용도 같이 있기 때문에 페인과 같은 그런 증상을 같이 나타나는 그런 환자에게서 병용 처방하는 게 효과적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엔티디프레센트를 쓸 때 어떤 약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한 가지의 약제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트리사이클린 엔티디프레센트를 그런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로 쓰는 약제들은 뭐 아미트리트린 같은 그런 약제들, 그런 약제들을 보통 우울증에 처방하는 그런 정도의 아주 용량이 아니라 조금 낮은 용량, 우울증에 보통 처방하는 그런 용량 대비 한 2분의 1에서 한 30%, 3분의 1 정도 그 정도의 약제를 그렇게 처방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오래됐거나 증상과 악화 완화를 반복하거나 또는 페인과 같은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에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질문도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엔티디프레센트 주로 어떤 거 쓰시고 용량을 어떻게 하시나요? 용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우울증에 처방하는 그런 약제에 비해서 그 용량에 비해서는 한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의 용량을 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미트리틴 같은 그런 약제를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펑셔널 디스페시아 환자에게서 트리메피틴을 장기적으로 투여해도 되는가? 네, 장기적으로 투여해도 뭐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환자에게서 뭐 꼭 이 트리메피틴을 오랜 기간 동안 꼭 처방해야 될 그럴 이유는 별로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증상이 좋아진다면 환자에게서 나중에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 그럴 때만 드실 수 있도록 온 디맨드 요법으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Q&A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김상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 종료 후 진행되는 강의 만족도 설문조사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한 강의 영상은 이 심포지엄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폴리부틴 이 심포지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